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보게 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강승영 선임이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조혁신 디자인 세미나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경북의 제조기업분들, 그다음 디자인 분야 학계 교수님,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 세미나 포럼은 경북에서 그간 많은 고민과 의논을 통해 가지고 경북에서 꼭 필요한 강연 주제와 강사분들을 섭외하였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제조 혁신 성공 사례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디자인 방향과 트렌드 교육을 제공하고, 세미나 이후에는 다과와 답례품 제공, 네트워킹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저희 강의 자료 집안에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을 꼭 하셔서 끝나실 때 수거함에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북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심성보 센터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 디자인센터 센터장 최성입니다. 먼저 12월달하고 12월달 일정 되게 많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참석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이 점 또한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콘텐츠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성비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발표자분들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하시는데 밀도 있게 핵심 내용 안에서 15분에 좀 강의를 해주십사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15분을 강사분들이 준비하시고 저 마이크를 차야 되는데 서울까지 이와주셔서 이거는 주머니 안에 넣어주시고요. 바지 주머니도 괜찮으세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기는 잠깐 여기서 다룰게요. 그리고 환경적 가치까지 디자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큐브로는 기업들이 상품 개발이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 상품 개발 프로세스와 또 CES 혁신상을 또 수상할 수 있는 노하우 소개라는 주제로 전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시고 또 CES 혁신상을 다수 수상하신 링크페이스의 임경수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하나요? 네. 같이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링크페이스 임경수입니다. 제목은 뭐 거창한데요. 그냥 제가 지금 사업한 지 한 7년 차가 이제 만 6년이 딱 내일 모레면 만 6년이고요. 그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뭐 운이 좋아서 CS 혁신상도 좀 계속 받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좀 배웠던 것들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CS 혁신상 공유는 여기 수상 노하우는 그 발표 자료 뒤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짧아서 여기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내년 1월까지 5년 연속 운이 좋아서 이제 혁신상을 계속 받았고요. 매년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받게 되고 계속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제품인 귀 제습기라는 아마 다들 처음 들어오실 거예요. 저게 무슨 제품이야 그런 건데 저거 기반으로 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품을 처음 기획해서 시장에 내보내기까지
요 과정들은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겪으실 거예요. 저희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요. 근데 각 과정마다 어떤 포인트를 좀 줄로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이 보통 창업을 하면은 저도 그랬어요. 앞으로 뽑기만 있겠구나. 나 몇 년 안에 수백억 벌어가지고 이제 사업 털고 성공하겠구나라고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작부터 굉장한 난관들이 많고 사업을 접고 싶을 때도 있고 뭐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겪게 되고요. 그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 저 구간.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돈을 만들려고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이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지 않으면 이제 결국 회사는 망하는 거고 거기서 그 과정을 겪고 올라가면 이제 순탄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 자료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결국 시장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창업자가 스스로 이런 제품은 시장에 통할 거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할 거야라고 이제 열심히 만들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관점을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 영역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매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관점을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회사가 혹은 우리 제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그 정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기재습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정의를 발견한 거는 뉴스 때문에 알게 됐어요. 무선 이어폰 굉장히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쓰시는데 그 무선 이어폰 쓰면서 귀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뉴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결국 무선 이어폰 오래 쓰게 되면 이제 귀 속 염증이 발생이 된다라는 문제를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맞나? 뉴스만 언론 미디어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 데이터들을 쭉 찾아가면서 검증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웨이도형 환자는 국내는 진짜 늘어나고 있는지 또 진짜 매년 이렇게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치료비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증했고 그러면 저게 왜 이어폰을 썼으면은 이어폰을 쓴다는 거는 그 현상이지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 분들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검증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귀는 원래 뚫려 있는 신체 기관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장시간 막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안 되면서 안에 체온으로 인해서 습기가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귀는 어둡고 좁고 근데 습기까지 차면은 곰팡이하고 이제 박테리아들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쉽게 웨이도염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웨이도염뿐만 아니라 뭐 중이염에 걸리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습기라는 놈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는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원인을 잘 찾고 뭐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결국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측정과 제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MVP라고 해서 이제 최소화된 핵심 기능을 이제 그 제품에서 무엇이냐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제품을 예를 들어서 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이 그림들 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자동차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만들 수 없으니까 바퀴부터 만들자. 이런 과정을 해서 뭐 그다음에 바디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거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은 최소화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측정인과 제습이라는 이제 두 가지 핵심 MVP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그거를 잘 컨셉하고 기능하고 문제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CS에다가 제출합니다. 혁신상을. 그래서 이제 혁신상을 받으려고 제출한 거 아니고 CS를 가서 이것들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시장 바이어들한테
이런 제품이 과연 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증을 1차적으로 하는 거죠.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운 좋게 CS 혁신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얘는 혁신적인 제품이야라는 걸 이제 글로벌적으로 일단 1차 검증을 받고 세계에서 가장 큰 CS라는 전시회에 가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2차 검증을 받게 됩니다. CS 혁신상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게요. 여기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저희 뭐 CNN에도 나오고 뭐 BBC에도 나오고 저희는 이때까지 창업해서 이때까지 마케팅비를 단 1원도 안 썼습니다. 딱 쓴 거는 이런 해외 전시회 가는 참가비만 냈어요. 광고도 안 하고요. 뭐 신문 기사 연락 와서 공짜로 써준다고 하고 뭐 돈 내라고 그러면 저희 안 합니다라고. 예. 그래가지고 CES라는 게 이런 홍보의 의미도 되게 좋고 기술 검증의 의미도 되게 좋고 뭐 협업 기회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지금 애플하고 LVMH랑 그다음에 LG전자 뭐 이런 애들하고 지금 이제 B2B 쪽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유통 채널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저는 CES를 참가하시는 거 굉장히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을 받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이 이 자부심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은 저희 회사에 뭐 한 3년, 4년 다니신 분들은 다 취업을 막 대기업, 해외 큰 기업들로 막 다 가시더라고요. 저런 경력상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CS를 통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그다음에 시장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킥스타터라는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다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올려요.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제품이 이렇게 생겨먹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것들은 너희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거야. 그래서 펀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서 이제 읽어보고 나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그럼 이제 펀딩을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공해서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한 4, 5개월 있다가 소비자들한테 실제로 물건을 이제 보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는 좀 겁이 많아서 되게 많은 안전장치를 거치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니네 제품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항상 신제품 날 때마다 요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게 이제 와디즈 같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문제 정의를 했고 시장도 정의를 했고 저희가 이어폰, 헤드폰 사용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막 제품을 저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보청기 사용하는데 나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해. 보청기 사용자들 하루에 12시간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축축하게 물이 묻어나오는 그런 현상.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귀가 너무 아파요. 물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웨이도는 걸 너무 자주 걸려요. 그래서 수십만 원씩 매달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도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되고 시장도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차기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품 디자인이 2개짜리에서 1개짜리로 바뀐다든지 저쪽은 좀 얘기가 좀 긴데 하여간 저런 식으로 막 바뀌게 되는 이제 저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시해가지고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 개발할 때 회사가 저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월 판매 500대까지는 저희가 다 했던 것 같아요. 포장, 배송, AS, 그러니까 1인 한 5역, 6역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다 맡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 났더니 외부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런 것들 속속들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해보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역입니다. 이제 혼자 다 하지 말자, 모두 다 해보자. 근데 이건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월에 생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기획부터 판매까지는 저희가 다 하고 점점 이제 양산품 들어가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제 외부에다 이렇게 띄어서 맡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마케팅비 하나도 안 썼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딱 전시회 참여해서 언론 홍보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 고객들이 쓰고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막 홍보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이런 요거 같은 거 이제 BBC에서 저희 CS 혁신을 받으니까 인터뷰하자, 영상 찍자 뭐 그런 거 메일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끝판왕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알아서 막 홍보해 주는 게 가장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도 이제 이게 한 방에 되진 않았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쌓아가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고객을 열성팬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열성팬을 만들려면은 제품이 정상 제품이어야 되죠. 제품을 팔려는데 하자가 있어서 이거 못 쓰겠어 이게 아니고 제품 하나는 끝장나는 제품 성능. 아까 저희가 MVP로 한 거 측정과 제습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해. 귀에서. 예. 그래서 쓴 사람들 되게 많은 게 가려움증이 없어졌어요. 이제 면봉 안 써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이런 분은 막 행복하다고 하고 뭐 신세계다 뭐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막 저희한테 메일도 막 보내주거든요. 너 때문에 삶이 바뀌었어. 고마워 막 이런 그런 것들마다 이제 되게 좋은 저기들이 있고 저희 이제 CS 대응이라고 이제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요청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신 고객인데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이 저희 제품을 쓰고 네 제품 너무 좋은데 야 이런 우리 시각장애인이랑 청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고려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막 대응 나가고 그것들 관련된 기술들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고객들이 이제 감동을 하고 저희한테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기능들도 이제 또 추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분은 영국 분인데 저희 제품을 저희가 이제 배송을 했는데 배송 시작하고 이제 딱 페덱스로 보내는데 야 나 니네 제품 필요 없어 환불해줘 딱 이러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미 돈 다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왜 필요 없는지 막 그러면서 이제 메일을 한 40통 이상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나는 너네 팬이 됐어. 너를 홍보하고 다닐게. 이렇게 고객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을 컴플레인으로 시작해서 팬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뭐 CS 대응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제품을 한 번 팔고 끝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저희 앱 연동이 되는데 지금 출시한 지 1년 다 돼가는데 매달 앱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이런 것들 계속 제공해주고요. 사용자들이 뭐 요거 불편해 그래? 그럼 우리 금형 수정해. 1년 동안 8번을 금형을 수정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고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분들 이제 상품을 준다든지 신제품을 교환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설문조사들을 다시 또 제품에 다시 녹여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얘네는 진짜 뭐 한 번 팔고 저기 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제품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차기 제품 언제나 또 사고 싶어요. 차기 제품 뭐예요? 막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분 했죠? 몇 분 남았죠?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료 보시면 제가 한 60페이지 좀 넘게 준비를 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모든 정답은 고객분들한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내 방식대로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모든 건 고객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리고 그 각 과정마다 저희 같이 뭐 저희는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실패 확률을 계속 줄여나가는 단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검증도 하고 고객 검증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검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 출시 시에는 굉장히 고객한테 사랑받는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어서 저랑 똑같이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더 좋은 방법 저희도 이제 계속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요 CS 혁신상 준비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한 2시간 동안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CS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강추하거든요. 나가시는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은 모두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강사님 이번에 마이크 차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쓰면 네. 실례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걸 들고 있는 거다요. 두 번째 큐브는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과 전략을 위해 다양한 트렌드 강연을 있겠는데요. 저는 LG 하우시스에서 디자인 트렌드 리서치를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현재 페이지 원 대표로서 이제 그 박성미 대표님께서 새로운 생존 전략과 웰니스 라이프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컨설팅사 페이지원의 디렉터 박성미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LG 하우시스에서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약 16년간 해오다가 작년에 이제 새롭게 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디자인 트렌드 관련해서 리서치도 진행을 하지만 공간 브랜딩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분들이랑 마케터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인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주제로 매년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주제로 선정했던 것이 바로 이 웰니스라는 거였는데요. 웰니스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선정 이유였고요. 사례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은 웰니스는 팬데믹을 기준으로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크게 변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팬데믹 이전에는 여러분 구글에 웰니스 치면은 이미지가 어떤 게 나오냐면 스톤 마사지 받고 이렇게 뭔가 요가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일상이 아니라 뭔가 일탈적이고 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면 더 좋은 영역이었다면 팬데믹을 이후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웰니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공간적인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는지 3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feel goodness라고 해서 좀 더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주도하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들, Z세대들, 소위 좀 어린 세대들인 거죠. 이들은 엄마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건강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먹지 마세요, 이건 사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돈을 또 쓰게끔 하는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는 웰니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웰니스라는 거는 그냥 내가 기분 좋게 만드는 모든 것이 웰니스가 된다라고 조금 더 포용적인 개념으로 웰니스를 확장시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한테는 배경이 보면은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물어보면 세상의 5개 키워드 중에 3개가 무려 정신과 정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엄청나게 운동을 했어요. 근데 밤에 떡볶이가 땡겨요. 그럼 먹어주는 게
내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관리이자 이게 웰니스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도 특히 공간 쪽에 있어서는 이 모먼트 길게 안 봐요. 지금 이 순간 또는 이 장소에서 바이브, 여기를 지배하는 분위기, 그리고 무드, 여기서 느껴지는 내 감정, 이것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생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간적인 감정을 기분 좋게 해주는 팝업 스토어들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카페를 가보면요, 그런 컨셉처럼 공간이 없어요. 노져서 들어가는 카페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그런 식의 경험들과 기분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솝 센소리움도 한 예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안쪽에 굉장히 차별화된 그 캐비넷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에 내 옷이랑 가방을 넣어두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향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그 향을 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기분 좋은 향기라는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리테일 공간들에 많이 볼 수 있는 추세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집에서도 보면 이건 사람을 위한 개방석이래요. 강아지들 개방석에 너무 세상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에서 착안한 그런 디자인인데 뭔가 폭신폭신하고 좀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긴장감 완화시켜주고 숙면에도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러한 홈 제품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리테일 테라피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왜 기분 나쁠 때 돈 쓰러 가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 데다가 테라피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게끔 하는 것들이 크게 이슈였는데 향후에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메디컬 개념이 리테일 공간에 적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달래줄 수 있도록 대체의학이라든지 자신감 코칭, 호흡법 이런 것들이 쇼핑 공간에 접목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그 파리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예트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최근에 했냐면요. 한 층 전체를 웰니스 전용관으로 만들었어요. 보통 제가 식품관, 명품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웰니스 전용관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다가 정말 세계 웰니스 시장에 내놓으라고 하는 탑 플레이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여기만 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런던에 있는 세브리지 백화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의료진을 필두로 해서 이런 웰니스 센터를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일어나는 변화들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이제 웰니스 길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좀 이슈들을 다뤘어요.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행복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큰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5월에 미국에서도 구글 검색어 수치를 보면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곳,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멤버십 클럽이라고 하면 소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만나는 클럽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가격대의 클럽들, 소셜 클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성격의 소셜 클럽인가 이렇게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해시태그 Where's the Village라는 해시태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말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밀레니얼 부모들이 도대체 그 말 어디에 있냐, 그 말이 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주소 좀 알려줄래? 이런 것들 있죠.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자기를 키웠던 거를 배워서 자기 자녀에게 하기를 싫어해요. 자기만의 양육 방식과 그들만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을 위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그런 현대적인 마을이 필요한데 그런 곳이 없더라.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컨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패밀리 클럽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이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하우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이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오피스 공간과 바로 옆에 양육 공간이 함께 병행하는 곳.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가진 공간들이 최근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밀레니얼 세대의 양육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요즘에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아빠들의 우울증. 그러니까 어떤 선배 세대들보다도 그 육아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게 요즘 아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도 산후 우울증을 느낀대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가서 뭐 나가봤자 술 담배 하고 들어오면 와이프한테 오히려 또 구박받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만날 사람들도 적어들고 갈 데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좀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게 있는 게 바로 이 피트니스 소셜 클럽입니다. 운동도 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건강한 관계도 맺으라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체육관이나 웰빙 이런 클럽들이 회복이라는 거를 굉장히 주요 키워드로 가지고 가면서 집에서 홈짐 하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냉동 굉장히 저온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설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의 시설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곳은 자기들을 세계 최초의 소셜 웰리스 클럽이라고 소개를 하는 곳이에요. 레머디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남자들 어디 가서 술 담배 하면서 놀지 말고 여기 와서 유흥과 독소가 없는 이곳에 와서 놀아라 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시면 저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좀 조그만 꼭지 보이시나요? 저기 링거를 걸 수 있는 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타민 주사, 영양제 맞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누워가지고 이야기해. 약간 이런 컨셉의 공간들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고 해요. 또 하나 키워드는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쇼핑도 하고 취향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번 게더링이라고 해서 소재, 그 리테일 공간의 좀 트렌드를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젠틀맨스 클럽 옛날 어떤 젠틀맨스 클럽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지만 사실 이곳은 그 스트리트웨어 있잖아요. 티셔츠랑 모자랑 뭐 농구공이랑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재밌는 곳은 이 공간의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서 LP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 등장하는 리테일들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웰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환대 산업에서는 이 웰리스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라는 설문에 가장 압도적으로 나온 게 웰리스 관광. 이게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똑같은 휴양지를 가도요. 일반 여행으로 갔을 때랑 웰리스 관광이라고 해서 갔을 때랑 돈 쓰는 게 다르대요. 훨씬 많은 돈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관광지에서는 어떻게든 웰리스 관광을 키워서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그 휴양지라고 하면 바다랑 산이랑 경치가 좋은 도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유유자적한 공간을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돈은 많이 받는, 그러니까 돈 쓸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이런 웰리스 휴양 관광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웰리스 페스티벌을 작년부터 매년 5, 6월쯤 개최를 한다고요. 한 10일 정도씩. 그렇게 해서 향후 10년간은 이거를 도시의 핵심 테마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좋죠. 가장 좋은 습관에서 이렇게 여행을 와서 이렇게 웰리스를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으로부터 발길이 뜸한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휴양지를 내는 럭셔리 리조트, 호텔 리조트 브랜드인데 여기가 작년에 최초로
뉴욕에다가 도심 한가운데다가 이런 웰니스 컨셉의 리조트 호텔을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단순히 웰니스라는 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스파하고 뭐 루프탑에서 수영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웰니스 적극적으로 산업을 접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뭐 MRI 그리고 비타민 주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아프고 나서 약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제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하면서 행복하게 차라리 그 돈을 쓰는 게 낫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런 개념을 접목한 웰니스 산업들을 조금 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 세대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갱년기 여성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갱년기 여성 시장은요, 이미 X세대는 거기에 이제 이미 진입을 해서 굉장히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45세부터 갱년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좀 있으면 이 막대한 밀레니얼 세대가 거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폐경기, 갱년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여행 상품들이 앞으로 많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 팔라초 피우지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죠. 여기에 있는 이제 리조트에 있는데 여기는 가서 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의사들로부터 검진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식단과 뭐 치료라든지 예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이 되게 재밌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을 할게요. 들어가면 가운 입은 사람들을 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총괄하는 닥터부터 해서 방사선과 전문의, 뭐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 라이프스타일 전문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뭐 통합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맞춤형 식단까지 제공을 하는 셰프,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텔들이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실버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굉장히 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려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공유해드리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펴줘. 세 번째 팁으로는 이제 제조 혁신을 위해 어떤 상품들을 도출해야 되는지 금호공대 디자인 학부의 김선아 교수님께서 이제 제조 혁신 디자인 트렌드 마이핏 마이클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제조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전하는 기술이나 사회 문화의 변신이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에서 드러나는 어떤 트렌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CMF하고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구미의 금호공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이제 프로젝트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두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는데 그거의 이제 인트로를 좀 공유를 하시겠습니다. 스타일과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디자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에 집중하여 이를 반영한 디자인은 나의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The Lifestyle Pavilion lets visitors intimately explore how individual lifestyles manifest distinctly through design. 놀랍게도 접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해줘야. 우리가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을 보면은 일단 뭐 1차 산업혁명의 공예 생산, 뭐 예를 들면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의 분업과 대량 생산, 그 다음에 3차로 넘어가면서 뭔가 계획 생산, 글로벌 생산, 뭐 생산 시스템이 자동화된 거. 그래서 그때 최초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고객 맞춤형 대량 생산에 대한 정의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어떤 그 디지털과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뭔가 제조 쪽에는 굉장히 다른 좀 서비스화된 혁신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다품종인데 중량뿐만이 아니라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거는 또한 지금 트렌드가 핵 개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인화에 맞춤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기술의 발전을 베이스로 해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3차 산업혁명까지 많이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상적인 컨셉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뽑아낸 트렌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이슈인데, 이 친환경이 더 이상 지구를 구하거나 뭔가 이렇게 북극곰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 생활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어떤 트렌드 요소에 따라서 앞으로 제조가 조금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이피트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계의 법칙에 사람이 맞추는 시대에 살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인간 중심의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무드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그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의 인체 표준 사이즈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벌써 이제 8차까지 하고 이제 9차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인의 인체 표준 사이즈를 이제 연구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표준 인체 사이즈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이 헬멧, 뭐 예를 들면 부모, 의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맞춤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는 이런 인체 사이즈를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고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예전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던 고객 맞춤형 생산 유형은 저렇게 한 4가지로 나눠줍니다. 협력형, 포장형, 투시형, 조정형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제 CMF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동 창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형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선택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웹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컬러 같은 거 다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시뮬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은 연령대가 얼마나 많은 컬러를 구했는지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체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나이키 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모델의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 계속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의류 쪽이나 패션 쪽에서는 이미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놀랍게도 LG 무드업 냉장고의 앞에 전면의 CMF가 이렇게 이제 LED로 이제 바뀌어서 컬러에 따라서 무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하는 이런 놀라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무드의 색깔이 달라지는, 뭐 음악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소비자와 같이 공동 창조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쓰고 온 이 안경도 바로 이 회사 제품인데요. 우선 3D 얼굴 스캐닝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3D 모델링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해요. 3D 모델링 한 다음에 이거를 3D 프린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3D 프린팅을 했을 때 대량 제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피니싱이 너무 거칠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런 피니싱도 조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영상을 좀 보실게요. 어서 오세요. 브리즈입니다. 먼저 3D 스캔으로 얼굴 모양, 사이즈와 굴곡까지 1200개의 얼굴 포인트를 인식하여 데이터화합니다. 분석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이즈와 어울리는 디자인을 AI가 추천합니다. 안경테의 색상, 템플의 색상과 소재, 그리고 투머침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검사입니다. 눈을 스캔해 정확한 시력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12단계의 시력 검사로 편한 도수를 측정합니다. 브리즘 렌즈랩 시스템을 통해 렌즈의 옵션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개인에게 맞춰 안경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각각 다르게 설계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전송해 한 층 한 층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 단단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프레임을 매끄럽게 다듬고 염색합니다. 템플과 코받침, 렌즈를 결합하면 퍼스널 아이웨어가 완성됩니다.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즈. 안경을 퍼스널 아이웨어라고 좀 이름도 멋있게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몇 개 지사를 낸 다음에 지금 바로 뉴욕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에서 좀 성공적인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릭 같은 건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디지털 프린팅, 디지털 인쇄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올리면 그 이미지대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패브릭 쪽에서는 솔솔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쪽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업체도 그런 업체가 있긴 한데 뭐 뇌파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제조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런 아모르퍼시픽도 좀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걸 로봇이 제조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CMF 디자인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전략 수립하고 CMF 디자이너 전문가가 뭐 검증하고 평가가 여기에 그쳤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수요자 중심의 CMF 프로세스로 가는데 여기에는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고객의 소리가 들어가서 디자이너는 그거를 개발과 디자인 사이에 좀 조정해주는 역할, 그래서 좀 옵션을 좀 제공해주는 역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택은 고객이 선택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그린인데 사실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친환경을 해야 된다, 소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많이 먹히지 않았어요. 삼성이나 LG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려고 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 퀄리티가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변화가 읽혀집니다. 대기업보다도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어떤 그 화장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인간 중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기계와 인간과 자연이 공생순환하는 지속 가능성을 타깃으로 하면서 이게 굉장히 트렌디해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친환경이 트렌드하다고 느껴지면 이게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머티리얼 자체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세계관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굴한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인데 엄청 떠가지고 TV를 보다 보니까 이케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MZ세대들한테는 무조건 친환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품을 이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것도 보면 모래상점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제품을 중간에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플랫폼인데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숫자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업사이클링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장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된다,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개념인데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썼을 때 폐기됐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인데요. 디자이너가 어떤 제품을 개발한 게 아니라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굴껍질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어떤 소재를 이런 아티스트한테 제공해서 아티스트들이 저런 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의 영역이 이런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저 의자가 굉장히 유명한 의자입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지? 한 90년 된 의자 모델이군요. 명품 디자인인데 최근에 90년 된 거를 이제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디자인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나무에 옹이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지 않아도 지금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써도 사람들한테 먹히는 시대가 됐고 이게 가장 최신의 그 잘 나가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저 위에 의자가 원형의 의자인데 최근에는 이 의자의 소재를 그 코카콜라 플라스틱을 PET를 리사이클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의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가 개발한 소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품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관입니다. 관. 이 소재는 뭐냐면은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 가지고 폴리스틸렌 폼을 대용한 이렇게 폭닥폭닥한 소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에서 채취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관에 누워 가지고 묻히면은 그거 같이 썩어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크레드 투 크레드,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개념에서 이거는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한 거긴 한데 이 소재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져와 가지고 패키지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 구축에서 요즘에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하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같이 뭐 이렇게 해안가에 가가지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MZ세대들의 친환경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친환경과 관련된 브랜딩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트렌디해지고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다른 사람이 한 얘기지만 편리함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는 불편함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온다라고 새로운 브랜딩을 하는 회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례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서비스 디자인과 UX 전문가이신 전 서비스 디자인 학회 회장이신 김홍배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홍배입니다.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서 오늘 드릴 말씀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이게 조금 좀 헷갈립니다. 근데 제목이 제조 혁신이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제조 관점에서 서비스라는 어떤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좀 활용이 돼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좀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이 뭔가 화려하게 막 써라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막 쥐어짜서 했는데 다른 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오셔가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서비스 디자인 쪽을 한 15년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또 정부 R&D 과제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런 장표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네이버 사전은 좀 약간 대중적인 그런 되게 쉽게 좀 그 의미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사전이잖아요. 경제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며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화라는 개념은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역은 서비스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그 제품과 서비스는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두 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이제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에서 출발을 했지만 서비스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개념이 이제 제품 혁신을 위해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필히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제조업도 그죠?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고도화될 거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겠는데 더욱 증폭될, 더욱 규모가 커질 그런 산업은 어디일까요? 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자, 기술혁명에 의해서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고 하는데 이게 대개 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품이나 서비스, 뭐 시장이 고도화되는 거고요. 기술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매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진다는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기존에 없었던 그런 개념의 새로운 어떤 시장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여기는 뭐 창조라는 표현을 쓴 게 보통 뭐 신시장 창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창조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워낙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기존하고는 완전히 좀 개념 자체가 틀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창조라는 표현을 좀 굳이 써봤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고도화된다라는 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의해서 제품이 고도화되죠. 그죠? 그리고 고도화된다는 얘기는 뭔가 기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제품이 고도화돼서,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폰 자체가 고도화된다라는 의미는 사실 시장이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기존 시장이 대체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그 제품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제품들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그 전에 존재하던 그 기존의 제품이 대체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피처폰하고 스마트폰하고 같이 쓰는 사람 없죠. 그죠? 이 사람은 피처폰을 쓰다가 피처폰 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더 나은 모델이 나오고 더 나은 어떤 기술 혁신에 의해서 더 나은 제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제품 버리고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그 수평적인 그런 이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품 혁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시장 규모와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제조업이 확대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고도화돼요. 그러나 그게 생각만큼 그런 매출 그 규모의 확대로 이렇게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마트 혹시 쓰세요? 배달의 민족 보면 얼마 전에 그 비마트를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마트는 기존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달 서비스라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 상품들을 이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거의 1시간 이내에. 그래서 뭐 식품류도 많지만 생필품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배달을 해줍니다. 1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제일 빠른 게 쿠팡의 로켓 배송인데, 그죠? 하루 또는 빨라야 이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였는데, 지금 1시간 안에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제품을 배달을 받게 된 거죠. 이거는 기존의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의 확장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물론 기존의 배달의 민족은 온라인 서비스만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인프라가 굳이 크게 있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비마트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오프라인 그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에 주요 이제 거점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물류 창고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물류 창고 안에 미리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을 다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의 민족의 그 배송 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가서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이제 배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시간 이내에 배달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달 서비스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확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면에 물론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소비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소비자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은 사실 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메타버스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 등장할 그런 비즈니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비스 산업이겠죠, 그죠? 컨텐츠만 서비스 산업들일 텐데, 자, 이런 신시장을 창조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신기술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 부분인데, 이게 제조업에 적용하는 것보다 이게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들이 규모 확대, 시장의 규모 확대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가상 인간이죠. 버추얼 휴먼, 뭐 가상 연예인도 있고 가상 가수도 뭐 예전에 이미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 점점점 아마 자주 보시기에 접하게 될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배우가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 대신에 AI 버추얼 배우들이 뭐 시나리오 대우로 이렇게 잘 그 연기만 잘 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저 같은 약간 꼰대 연배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기가 진짜 살아있는 연기지 어떻게 이게 기계가 하는 이런 거에 만족감 없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못 받아들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자라고 이 안에서 삶을 사는 그런 어린 세대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표 되게 또 싫어하시죠? 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이제 탈산업사회로 지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사실 소비의 동기가 결핍이라는 그런 개념이어서 없습니다, 제가. 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과 남이 만든 걸 뭐 거래를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렇게 소비가 좀 이루어졌는데, 산업사회에 가면서 소비의 동기가 니즈가 되고요. 이게 사용할 거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탈산업사회에서는 이게 기자의 욕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소비의 동기가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산물은 어떤 경험이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서비스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탈산업 사회는 저는 이제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의 제품은 단위 기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능만 잘 수행하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탈산업 사회 그리고 서비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서비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의료기기 독립적인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의료 서비스 안에서의 의료기기의 역할이 중요해진 그런 개념이죠. TV도 마찬가지로, TV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컨텐츠, 미디어, 이런 서비스들을 이걸 매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TV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승객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의 또 서비스 생태계로 자리 잡게 되겠죠. 뭐 교통 시스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가, 이동하는 동안에 뭔가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서비스의 그런 개념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놀이기구도 마찬가지로 놀이공원이라는 전체 서비스의 하나의 어떤 구성품입니다. 그 서비스를 매개하는 그런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그 독립적인 혁신의 의미보다는 서비스의 매개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 그런 거겠죠. 스마트폰 메이커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개수도 몇십 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폰을 쓰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는 무궁무진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도 수백 개의 그런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스토어에 계속 등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술 혁신에 의해서
그 드라마틱하게 규모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사실 서비스업이 훨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 이해하지 못하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제가 뭐 한 대학생 정도 때는 뭐 그 소니 워크맨 시대였어요. 소니 워크맨은 사실 비싸서 사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든 이제 그런 컨셉의 그 워크맨 그 소형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들이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약간 로망 같은 것들은 내가 나중에 집에다가 음악 감상실을 멋있게 만들고 뭐 우퍼 대형 우퍼 딱 놓고 해서 음악 앉아가지고 음악 쫙 감상하는 거야. 뭐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런 로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악 관련 뭐 종사자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야 집에 홈시어터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거기서 뭔가 내가 영화를 보고 싶어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로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어요. 지금 그런 로망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조승우 씨, 배우 조승우 씨의 집에 설치된 이제 홈시어터인데요. 이렇게 영화업을 전문으로 하는, 영화를 업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상 영화관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영화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 감상이라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의 형태가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원적 욕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경험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제품과 차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속성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관이 불가능하다든지, 만들고 나서 생산 후에 소비가 되는 그런 개념이 제품이라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없어도 제품은 존재를 하지만 사실 서비스는 고객하고의 인터랙션 그 자체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품 개발과는 좀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시간이 제가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뭐 말이 많아지면서 그거 좀 알겠어요. 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15년 전에 제 갱년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많이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다만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 뭐 전문가분들도 좀 계시기도 한데요. 좀 그 접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디자인 띵킹과 그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학제적인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구축이 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일단 뭐 그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라는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관점에서 그 이슈들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아마도 지금 이런 유의 제품들을 개발하시는 그런 회사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IoT를 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고민하고 지금 제품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점 자체가 이제 제품이라는 개념은 서비스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자의 역할인 거고, 그리고 서비스는 제품 기능을 확장하는 그런 그 확장자의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기능이 뭔가 융합이 되면서 그 제품 혁신이 고도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도 과거에 PC 메이커에서 지금 MP3 플레이어도 개발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제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애플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아이튠스라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다운받을 수 있고 거기서 앱도 거래를 굉장히 쉽게 앱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을 했던 거고요.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예를 들어 뭐 맥박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가 재는 맥박이 더 정확하고 뭔가 기록을 남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어떤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기능이 외부의 어떤 의료 서비스라는 거하고 결합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시너지들을 여기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융합이 된 그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은 사실 뭐 IoT 기반으로 개발하는 그런 업만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기업들도 좀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겁니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여러분 제품 개발 과정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디자인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개발자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슈들을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컨셉을 시각화시키고 실체화시키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서비스 방법론이라는 방법론이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 제품 개발의 제품 혁신을 위해서도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저런 거예요. 영국 보건부에서 추진했었던 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세균 퇴치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의료 쪽의 어떤 선반 카트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세균 변식, 오염, 감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파팅 라인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가지고 세척하기 소독하기 굉장히 용이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통합적인 어떤 그런 제품 시스템으로 제안이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업의 본질을 보면 경영이나 공학은 사실 최적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화라는 개념을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은 매력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거든요. 유니크함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근데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을 만들고 그걸 더 정교하게 만들고 개선하고 그래서 어떤 제품 혁신에 있어서도 경영이나 공학적인 그런 접근,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개선에 대한 이슈들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좋으나 이게 근본적으로 그 표준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개념을 부수고 새로운 어떤 표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방법론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비슷하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 유사한 것들을 피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찾는 이런 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여러분 제품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많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팁을 순서이고요. 제품에서는 이제 CMF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제조혁신센터에서도 지금 CMF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컬러, 매트리얼, 마감, 피니시까지 해서 저희도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금 쇼룸 디자인 라이브러리에도 계속 소재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CMF의 디자인 역할과 미션이라는 주제로 투유의 전문 회사의 대표이신 우정복 컨설턴트님께서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갈게요. 근데 여기서 자기소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구미 3개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저 구미 토박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미 토박이도 별로 없으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구미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요. 지금 이제 LG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오늘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CMF 다 아시죠? 목소리 작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CMF 디자인이라는 많이는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CMF냐라고 얘기를 하면 참 얘기하는 사람마다 방향이 좀 많이 틀리더라 하는 겁니다. 위에 코끼리 한 마리 그려놨죠. 왜 그런가 하면은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CMF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쉽게 드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식재료가 있고 셰프가 있고 레시피가 있고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CMF랑 거의 닮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셰프가 가전제품 디자이너라면 내가 생각하는 CMF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셰프가 만약에 광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CMF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사뭇 좀 다르게 표현되는 많은 CMF가 있어서 내가 CMF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레시피로 만들었을 때 뭐 일식이면 일식이 나올 거고 중식이면 중식이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재료 가지고도 아주 맛없는 똥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소재가 많이 있으면 이 디자이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CMF다라고 한번 정의를 제 나름대로 저 코끼리 저는 다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CMF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갈게요. 사실 오늘 저는 뒤에 실제 개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또 앞에 얘기가 조금 너무 없으면 심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데 CMF는 기업에 저 이제 아직도 지금 기업에서 지금 부사장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처럼 아름답게 생각하지를 않죠.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뽑았고 디자이너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보면은 자주 듣는 말이 작품을 만들지 말고 상품을 만들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합리적 가격, 독창성, 감성, 품질, 사용, 품질, 생산성. 이 중에 디자이너가 전혀 상관 없어도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사실상 생산이 안 되면은 소재 선택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 품질이 안 나오면 판매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감성 품질은 당연히 디자이너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창성은 가져야만 히트를 칠 수 있는 거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모든 거를 CMF는 다 생각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화살표 조금 해놨는데요. 고객은 곧 죽어도 가격입니다. 싸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면서 조금 비싸졌어. 이거 이해해줘? 안 해줍니다. 그냥 싼 게 좋습니다. 싸면서도 그 기능을 가져가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CMF의 앞자를 조금 해봤어요. 앞에 이제 그 같은 CMF인데 세 가지로 단어를 좀 바꿔봤어요. 카노 분석이라는 거 잘 아시죠? 카노 분석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